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불러 조사했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해 윤 전 대통령을 밀어줬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혼란이 더 정복되고 있는데요. 한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가거 발언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당 내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주요 현안들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줄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내용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어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장시간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먼저 허성무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특검에서는 가장 좀 유심히 또 특별히 이 윤 의원의 조사에서 좀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예, 2022년 지방선거 때 그 윤상현 의원이 국힘당의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선거였지만 그때 창원 의창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천에 이제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생한 녹음을 온 국민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번 김영선이 좀 챙기라고 했지. 그런데 뭐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런 녹음을 그 명태균 씨가 공개한 거죠. 그걸 우리가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의 통화에서 나온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와 또 명태균 씨 간에 또 녹취도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녹취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공관위원장 윤상현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윤 전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과의 통화가 있었는지 또 김건희 여사와 윤상현 현 의원과 통화가 있었는지 등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게 있었다라면 또 그 내용이 바로 공천과 관련된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통화라면은 이것은 명백하게 공천을 개입했고 정당 민주화도 해쳤고 어쨌든 법률상에서도 명백한 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이제 특검은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 했을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통화가 있었다. 조기훈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관련 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을 조사했던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통화했다는 것 또는 이 공천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난 정황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취록의 내용 이걸 보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공천 업무라는 게 정당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해서 당원 당규 또 당의 선거 관리 특별 당규 이런 거에 의해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김영선 의원이 공천 과정이 좀 의아스럽다.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는 과정 결과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관여가 있었다는 게 명태균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던 거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상현 의원도 다 부인했었습니다. 그런저런 한 적 없다 그러고 비상계엄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 기자간담회 한 번 했었죠. 그때도 뭐라고 했었냐면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명백히 허위 진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녹취록이 다 나왔고. 네. 그러면 이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거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시 내지 압력이 없었다면 김영선 의원이 이 공천 받을 수 없었는데 대통령의 관여에 의해서 공천을 받았다면 이게 명백히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네. 볼 수 있고 관련한 통화 내용을 윤상현 전 의원이 인정했다고 하면 혐의 사실이 상당히 입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용호 의원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문제가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선거 때 공천 심사 때 말이죠. 네. 거기 후보자로 나가는 사람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 대통령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외 일반적으로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좀 이번에 좀 이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좀 챙겨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럼 과연 또 김건희 여사가 이게 개입을 했느냐, 말이라고 하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데 개입과 추천 이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대통령 선거 때든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한번 좀 살펴봐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왕 다른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죽일 죄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법적으로 정말로 당을 좌지우지하고 압력을 가해서 한 것인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여하튼 지금은 이제 특검에서 이 부분을 손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죠. 정건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했다와 또는 추천했다 또는 좀 전화를 걸어줬다 다르게 해석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상현 의원이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했던 얘기는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선 시절부터 굉장히 열심히 도왔고 또 당시에 공관위원들과 여러 논의 끝에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그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뭐라고 진술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그 전화를 받은 내용을 공관위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공관위원들끼리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는 이 윤상현 전 의원의 논리를 깨야 되잖아요.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특검이 증명해낼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높은 수준의 그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공천 과정이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러면 정말 몇 %였는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의율해서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이것이 특검이 말 그대로 이것이 개입됐고 그래서 범죄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정원재 대변인 지적하고 있는데 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김건희 여사나 그 윤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 명태균 씨로부터 그 무상의 여러 여론조사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이 편의를 제공한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공관위원장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또 그 전달이 빨리 안 됐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또 엄청 질책하는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윤 대통령이 공관위원장한테 부탁을 했고 그 내용을 다시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뭐 대통령의 명백한 개입 없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당시 지역에서도 그 지역구가 바로 제 선거구 바로 옆에 선거구입니다. 아, 그 지역이시군요. 예. 네. 저는 성산이고 그 옆에 의창인데요. 다 의외였습니다. 저 이미 끝난 정치인이 왜 여기 다시 와서 이렇게 공천을 받지? 거기 지금 현재 그 김종량 의원이라고 국힘의 의원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그때도 공천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됐거든요. 그럴 때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의 엄청난 영향이 없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또 심지어 그 과정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 받는 것에 대해서 윤핵관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공천을 거머쥔 데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막 취임하기 직전이었죠. 예. 그래서 인수위 마지막 단계인데 그때가 가장 힘이 좋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인지 아닌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특검이 더 수사를 하겠죠. 예. 그러면 토론을 했다 하는데 그 토론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참여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관위원들뿐만 아니라 당의 실무자들도 굉장히 많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잘 밝혀질 거라 봅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 허승무 의원께서 먼저 발언 시작하셨으니까 혹시 이용선 의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공천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당의 기여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당의 기여도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게 정성적인 거든요. 정량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데 대해서 당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갑자기 신예는 아니고 이름은 있지만 갑작스럽게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예. 그리고 결국 핵심은 이게 어떤 공천의 대가를 주고 뭔가를 부정을 해서 이게 됐느냐가 핵심일 거예요. 그냥 누구를 통해서 아니 심사위원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 가지고는 저는 법적으로 불법이다 이게 성립을 이끌어내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 여하튼 뭐 이 부분은 결국은 뭐 명태균 뭐 이게 그 무슨 뭐 여론조사 뭐 제기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하고 한 것과 또 윤상현 의원이 그 당시에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정진석 의원은 당시에 아마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천위원장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계성 얼마나 위법한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특검의 몫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개혁신당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했는데요. 특검이 이준석 대표는 묘한 시기다. 시기가 공교롭다. 다소 불편한 심기를 토로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됐나요? 네.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압수색이 들어오다니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전혀 공교롭지 않죠. 그냥 어제 개혁신당의 당대표 선출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존재했을 뿐이고요. 특검은 특검대로 계속 수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일자로 이 혐의 그러니까 공천 관여 관련 등등에 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한 바 있고요. 8월 6일 날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날 윤성현, 김영선, 김상민 관련된 압수수색 진행했고요. 7월 27일 날 윤상현 의원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함성득 위원도 관련해서 문자메시지 등장해서 예.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관련된 공범 의심자들, 참고인들 전부 압수수색하고 다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였고 실제
이 당시 지방선거와 이 보궐선거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준하는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핵심 피의자입니다. 오늘 특검보가 브리핑할 때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예, 피의자로요. 예, 이 수사 상황상 시점상 당연히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어요. 그게 어제 전당대회 했으니까 뭐 2, 3일 기다려도 그게 오히려 특검이 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거죠. 네. 필요한 일정에 따라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고요. 곧 소환 조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다 참고인하고 공범 피의자들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수순에 따라 하는 것이지 이준석 의원의 대표 선출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네. 이걸 그렇게 정식으로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가서 알겠습니다. 조사받고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이준석 기획신당 대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로 보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상당히 이준석 기획신당 대표 압수수색건에 대해서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이준석 의원이 창당한 개혁신당 네. 보수 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자처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뭐 자매 정당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도 보수 정당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 의원이 이전에는 우리 당의 당 대표를 했잖아요. 예.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도 당시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데 특검이 예정돼 있을 때부터 우리 정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이 부분 예상했을 겁니다. 이 수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 현역 정치인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당시에 공천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이 시기를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당황한 측면도 있고 우리 당은 여튼 우리 당 소속 의원이든 개혁신당 의원이든 이렇게 그 수사 범위가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호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직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부분 좀 과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요즘에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요즘에 특검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던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또 법원에서는 또 영장을 내렸겠지만 당시에 그 공천 그 당시를 이렇게 다시 회고해 보면 예. 그때가 이제 취임식 전에 이게 공천 이런 게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때쯤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하고 이준석 대표 간에 굉장히 사이가 나쁠 때예요. 나쁠 때였다고요. 아주 나쁠 때입니다. 저는 뭐 뒤늦게 이 당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이제 인수위에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는 거의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나빴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취임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합니다. 예.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 자격으로 갔냐 당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갔냐 해서 대통령실 그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도 설전이 붙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즈음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윤리에 올라오고 경찰 수사 받으면서 사실은 결별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나리오를 특검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썼는지 모르지만 아마 김건희 여사 쪽이나 윤석열 대통령 이런 쪽과 이 공천을 연결시키는 것은 내가 보기엔 넌센스입니다. 그건 네. 있을 수가 없고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다른 무슨 이제 명태균 쪽 해서는 모르겠어요. 네, 아마 그 하여튼, 명태균 예. 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네. 김건희 여사 쪽이나 다른 쪽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닌 것 알겠습니다. 같고. 네. 개혁신당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망신주기라고 비판하면서도 또 지원 사격에 나선 국민의힘에는 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허 의원님, 근데 이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만약 이준석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당론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김용민 의원이 개인 의견으로 봐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개인 의견이죠. 뭐 제가 네. 소속 의원인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당론으로 논의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였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 당 대표에게는 하루에 몇 차례씩 보고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관위를 구성할 때는 당의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조직 사무부총장도 실무 대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조직국의 인원들이 실무자로 들어가서 자료를 뒷받침하고 다 모든 백데이터를 내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그 보고를 받아서 회의를 주재하고 수많은 공관위원들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도 높은 토론 끝에 뭐 그냥 결정했다 이러면 그 회의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갔던 수많은 실무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당대표에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이준석 의원이 다 알고 있었을 거고 특히 이제 방금 우리 이용우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사이가 나빴지만 김건희 씨하고는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껴있죠.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과는 아주 긴밀한 사이고 지금도 서로를 비판 거의 하지 않는 오히려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얽히고 설키고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수사 내용은 허 의원님의 내용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그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나온 걸 보면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께서는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 청구 들어오면은 뭐 동의해주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궁금해서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물론 이제 특검이 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이준석 당시 후보가 상당히 좀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거칠었던 개심죄가 작동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뭐 연관성이 있을까요? 수사는 수사대로 봐야 되고요. 네. 이 수사에 대한 이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수사는 특검이 하는 거고요. 네. 혐의점이 있으니까 압수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은 이 공천 개입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혐의 있습니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하고는 계속 4월 달부터 전화 통화하고 아크로비스타 찾아가고 뭐 포항시장 관련된 공천 논의도 하고 뭐 이런 보도들 녹취록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2022년을 말씀하시는 22년 거죠? 4월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되죠. 뭐 게다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관련해서 이제 대선 때 그 문제의 TV 토론 발언 등등 감정이 좋을 리 없고 이건 정치적으로 철저히 수사 받아라. 체포영장이 오면 뭐 하겠다는 의원들의 입장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검이 그런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서 수사하거나 이건 아닌 거죠. 네. 정 대변인.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지금 이준석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특검 수사에서 이것을 현역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사안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이 내용과 관련해서 김영민 의원이나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나 그 체포 동의안이 오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될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남용 업무방해와 관련한 죄일 텐데 현역 의원이 지금 정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특검이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거 정치 보복성 수사다라는 민심의 여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특검에 갖고 있는 법리적 논리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상황은. 자, 주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옮겨가겠습니다. 허 의원님,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응할까요? 뭐 응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응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제 그러나 윤 전 대통령께서는 이 뭐 특검이 오라 안 해도 가서 진실을 말하고 이 전체 사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뭐 본인에 의해서 생긴 일이니까 처벌을 가봐야 해달라는 그런 좀 멋지고 당당한 모습, 책임지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특검의 수사도 피하고 재판도 피하고 이러면서 온갖 변명하고 예. 빠져나가고 책임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국민들 보기에 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런 비겁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이거 스스로가 상처를 받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당당하게 조사받을 건 받으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는 것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태도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경 부위원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검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거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제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네. 지난 대선 직전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있고요. 대통령이 되면서 일단 기소 중지됐던 사건들이 이번에 탄핵되면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치당된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이번에 그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사건도요. 예. 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9일이나 그 전후 시점에서는 이 대통령 직무를 시행하고 그 직에 기해서 이제 공천에 관여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임기 시점 전이냐 후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긴 했는데 아마 네. 특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도 공직선거법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관련된 사건은 기존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사건이 거의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6개월이어서 예. 그 사건까지 다 포괄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지됐던 것이 다시 이 공소시효가 재개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영우 전 의원께 여쭤봅니다. 이 상당히 지금 당은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혁신위 체계가 가동되다가 지금 또 삐그덕삐그덕 하는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재판을 해 오다가 지금 거기도 이제 불출석하고 예. 또 특검에도 지금 안 나가는 상황인데요. 거기 나가봤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선 지금 특검은 좀 이례적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동안의 특검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하고 또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할 경우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덮어 씌워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알다시피 이제 본인이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본인이 항변해오고 이런 과정 또 누적되고 이러면서 심신이 매우 거의 탈진한 상태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요즘에 뭐 폭염 때문에도 뭐 우리 보통 저 사람들도 정말로 힘드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도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측근들이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진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아가 본들 특검에서 지금 그림 그려놓고 짜 있는 그것을 과연 방어할 수 있느냐 특별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특검이 거의 마치고 결국은 다 이제 병합해서 다시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방어권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인이 결론 내리고 지금 또 지지자들한테 볼 때도 지금 어떤 정치 메시지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있을 전당대회는 민주당 전당대회이기는 한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여러 또 뭐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영호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의원이 전환길 또 이 역사 강사와 상당히 밀접하게 또 전당대회를 좀 참여하는 전당대회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또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환길 강사와 좀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검토하면서도 장동혁 의원만큼은 아니거든요. 내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장동혁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의원이에요. 네.
원래 그 균형 감각도 있고 생각도 바른 분이었는데 지난 이제 계엄 이후에 광장에 정치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하여튼 절한길 쪽 집회에 많이 나가면서 사실은 또 이 많은 그 대중들 앞에 서다 보면 뭐 감정이 고조되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약간 수위를 넘는 발언들이 누적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저도 한 번인가 그런 그 집회에 한번 우연찮게 들린 적이 있는데 그날이 아마 부활절 때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장동희 의원도 보니까 굉장히 신심이 종교적으로 있는 분 같더라고요. 예. 전한길 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활절 행사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냐. 거기 다 종교인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측면이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이제 그 같이 집회에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장동희 의원도 이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계엄을 찬성하고 윤 어게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준 게 맞다. 예. 인간적으로는 그 당시에 정치가 있었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쯤은 정치인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조금 이게 선을 그어주는 게 맞는데 좀 너무 본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다. 왜냐하면 저는 윤희숙 지금 혁신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거론해서 완전 인신적으로 공격하고 모욕하고 또 거취를 밝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조금 평정심을 잃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반면에 김문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산전수를 겪은 분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내가 그냥 거리를 두고 그냥 뭐 노코멘트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허성무 의원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8월 2일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됐습니다. 이건 이따가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이 더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먼저 이제 주제로 다루는데 지금 구도를 보면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나눠져 있고 탄핵 반대 쪽에서는 지금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있고 또 한 축은 장동혁 의원과 전한길 역사 강사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의원은 28일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을 어리고 찬성표를 던진 것을 비판하면서 당대표 선거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상당히 윤 어게인 또 강한 또 강성 보수로 또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장동혁 의원이 그렇게 가는 데는 역시 이제 윤상현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있겠죠. 1년만 지나면은 뭐 국민들 다 잊는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이렇게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모습 또 강성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지역구에서 지지자들을 선거에서 결집시키고 자기가 다음 선거에 또 유리하게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당내에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강한 결집을 모아내는 그 세력들 편에 서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올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분들은 이제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것이고 네.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탄핵의 강을 넘지 않으면은 이 당 자체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건강한 보수로서의 인정을 국민들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서도 가능성이 자꾸 낮아진다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노선을 가게 된 그 극단적인 두 노선의 해경원이 대결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국힘 내의 책임 당원들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나지만 뭐 탄핵을 반대하는 파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국힘은 지금과 같은 극우 보수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변신을 개하게 되겠죠. 네. 그것은 뭐 그들의 운명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방탄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진애 의원이 또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정말 저희들은 방탄용이라고 봅니다. 주진애 의원이 초선 의원인데요. 검사만 하다가 뭐 대통령실에 가서 비서관 하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갑자기 당 대표를 하겠다니 아무리 당이 지금 우습게 됐다 하더라도 초선 의원들이 뭐 당 대표 하겠다고 이리 설치는 경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저도 정당 주변에서 정치를 이렇게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옆에서 돕기도 하고 이게 40년 세월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정말 희한한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어수선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정원진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원 50% 예선전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 여론조사 50%죠. 5대5고 본선은 다시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알고 있는데 네. 대략 세대결로 보면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 몇 대 몇 정도인가요? 지난 5월 3일에 우리가 그 대통령 경선을 했잖아요. 최종 뽑았을 때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당시에 당심에서는 61대 39로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역선택 조항이 적용된 민심에서는 한 55대 45 정도 이렇게 됐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3개월여가 지나가는 시점인데 네. 여전히 60이라는 탄핵 반대 여론이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지금 우리 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원천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허 의원님 주진우 의원 출마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주진우 의원 출마 선언한 다음에 저녁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은 지난번에 초선도 아닌 그 원외에 30대 당대표도 배출한 정당이에요.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시점에는 누구라도 그 직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전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분열하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이 쇄신과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방향과 속도도 급하게 가고 있죠. 반대로 장동혁 의원은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건데 네. 계속 이렇게 분열만 하다가는 우리 당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을 주진우 의원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44초 대통령과 통화했었다는 건데 당시에 그 주진우 의원은 법률 비서관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아직 입건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왔다는 잠깐만요. 것은 주진우 의원보다 궁금한 게 더 많았어요. 네. 다른 걸 여쭤볼게요. 정현희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탄핵 반대 쪽에서도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있고 전환길 강사와 결합된 장동혁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쪽은 어느 쪽이 더 세가 셉니까? 김문수 그다음에 전환길과 결합한 장동혁. 현역 의원들 뭐 한 30여 명이 장동혁 의원을 돕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전환길 씨가 갖고 있는 표를 여튼 장동혁 의원을 좀 갖고 오고 싶어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난 그 5월 3일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받은 당원 지지 60%가 그 딱지 쳐갖고 받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 관성이 전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지금 뭐 8월 22일로 아직 뭐 1시간이 20여일 남아있긴 하지만 20일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 예, 그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는 이제 뭐 800에 7070 전화 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 대통령에 뭐 참모했던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최혜병의 사망과 관련돼서 관련된 전화를 거라고 우리는 다 짐작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당시 그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그 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개입된 전화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방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이런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대의명분에 수긍이 잘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뭐 방금 그 말씀하신 어쨌든 그 장동혁 의원이 그 전환길이라는 역사 강사하고 이렇게 결합된 데는 전환길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손보윤 목사라는 기독교의 일정 세력을 네.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세력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강훈 목사 세력들이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손보윤 목사 세력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봤을 때 국힘의 이 전당대회에 기독교나 특정 종교들이 너무 많이 개입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당내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밖의 시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자로 뛰는 사람은 어떤 세력과도 손을 잡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막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네, 지금 이제 전환길 강사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좀 과장돼 있는 그분 스스로 난 전환길 강사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도대체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니까 예. 이래서 조금 이분이 과장되고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어떤 거물로 잘못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게 당의 영향이 그다지 없다. 이걸 단지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또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이영호 저는 이렇게 이걸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뽑힌 배경에 신천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교주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권성동 의원을 저격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당내에서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이분이 이제 그 화가 나고 예. 또 억울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도 지금 뭐 그 신천지 교주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은 왜 교주를 만납니까? 만나서 들었다는 건데 예. 실제로 이 선거를 해보면 뭐 누구도 한 표기 때문에 표가 있다면 가는 거예요. 불문하고. 그런 심정으로 아마 전부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본인이 민심에서는 그 당시에 이겼는데 당심에서 졌다는 것 때문에 억울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그 또 경선에서 나름대로는 이제 한 3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했는데 또 다시 당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너무 억울해서 지금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당 대표를 지냈고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조금 이성을 좀 찾으시고 이렇게 자꾸 뒤집어서 무슨 실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입증이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네, 별로 근거 없는 이야기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조기현 부위원장께는 제가 2부 돌아오자마자 바로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 부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전 후보자 이후에 가장 부각되어 있는 인물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켜간 것도 있고 심지어는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이 비서실장까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상당히 또 폄하하는 그런 또 발언이었는데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또 막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난 발언이 나왔다가 또 개인 의견으로 정리되기도 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계속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물러나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무슨 뭐 이 차관급 인사고 대통령이 결정해서 한 인사인데 네.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뭐 물러나라 마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과거 발언 같은 것들이 좀 문제 있다고 하면 다 살펴보죠. 그리고 특정 발언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하고 이런 발언 뭐 확인했으면 금방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다 여러 통로로 봤을 겁니다. 근데 그 논란이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면서도
인사 전문가로서의 경력, 한국은행 20년도 네. 교보생명에서 인사 담당 부사장으로 했던 경력, 또 인사에 관련한 나름대로의 소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을 비판하는 소재로 쓰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이 공직 인사와 관련해서 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제시하고 나름 신념이 있다, 이런 예. 부분을 좀 평가하고 인사혁신처장에 앉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사과를 하든 뭐 그런 게 필요는 하지만 다만 이제 의심하는 부분, 그런 왜곡되거나 어떤 특정 인사, 특정 정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런 성향들이 혹시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반영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는 틀림없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우려만 불식시킨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고 가는 인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걸 필요 이상으로 지금 언론이나 막 악마시키면서 계속 그 발언을 발굴하는 게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각에서는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강선우 전 후보자나 이진숙 전 후보자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만들었다는 APM, 상당히 인사 전문 경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APM 모델이 너무나 터무니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물평가에서 거의 100점 가까이 나오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인가요? 나머지 사람들은 마이너스 113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저는 그 시스템 자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분은 어떤 평가를 할 때 좀 극단적인 평가를 하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뭐 다 칭찬받을 일만 있고 또 다 비난받을 일만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평가할 때 크게 잘한 것은 코로나 관리를 아주 잘했다. 그리고 남북 문제도 비교적 관리를 잘했다. 네. 뭐 이런 좋은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뭐 압도적으로 정권 후반기였지만은 이기는 그런 성과를 네. 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집값을 잡지 못했다. 부동산 폭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조국의 문제가 있을 때 윤석열 조국 이런 빨리빨리 뭐 정리정돈 못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거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유유부단함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같은 괴물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엄청난 비난도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를 이분은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사물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떤 자기가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을 극단적으로 평가했던 이제 그런 면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말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뭐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혁신처장 이 차관급 인사인데요. 네.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정부 부처 내에서도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부처인데 이제 이분이 그런 그 말의 강함 때문에 지금 부각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우리가 검증하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뭐 이거는 뭐라 그러죠? 청문회도 없는 그런 직이고 이미 업무를 시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업무 과정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용우 전 의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분은 그냥 자리에서 빼서 이런 분은 언론에 노출 안 되는, 그러니까 돈은 좀 많이 받고 눈에 안 띄는 자료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전 그렇게 좀 권유드리고 싶고 다른 공기관장이나 공기관 말고 뭐 2차, 3차 이런 데 있어요. 눈에 안 띄는데 왜 여기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더워 죽겠는데 모든 짜증의 원인이 이분이에요 요즘에. 근데 저는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부도 적절하게 기술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은 저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또 누구를 비난할 때 근거를 갖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비난을 해요. 무차별적으로. 또 칭찬해도 마찬가지로 또 찬양을 해도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뭐 취임하고 나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지적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한 인사 중에 하나고요. 이분 인사혁신처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인사혁신처라는 데가 공무원의 채용
또 복무, 그다음에 나아가서 승진, 그다음에 윤리 이런 걸 담당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무슨 문제 이렇게 하고 올라왔을 경우에 윤리 이거 나중에 뭐 성적으로 2차 가해했다 이거 뭐 저 제재할 수 있습니까? 또 승진할 때 보니까 승진을 담당하는데 이게 이제 이분은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드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을 보지 않고 정말로 비유 맞추는 위에 이념적으로 맞는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은 좋아요. 당연히 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물러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밑에 하위 공무원들을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공직 무너지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본다. 그러니까 빨리 또 돈 많이 받는 자로 빼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예, 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지금 정확한 입장을 안 내고 방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니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최종 결정은 빠르게 내리는 것이 좋다. 계속 예. 가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선택을 하든지 대통령실의 몫이라 봅니다. 네.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열리게 되는 인사청문회가 국토교통부 김윤덕, 문화체육관광부 최희영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원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두 사람에 대해서는 늦깎이로 지명이 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면서요. 비리 종합 세트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그 두 부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적임자,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본인이 정말 고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고심의 결과가 결국에는 네이버 출신인 최희영 후보자예요. 이번에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한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그 기용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개벤처부 장관도 네이버 출신이고요. 지금 수석급에서도 한 명 배출됐고 뭐 산자부 장관은 사실 그 두산 출신이긴 한데 그 공교롭게 다 성남 판교에 있는 기업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쪽에서 기업 생활을 했고 지금 재판은 중지됐지만 FC서울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다 후원을 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좀 의혹이 될 만한 기업에서 꼭 뽑았어야 하느냐라는 뭐 아쉬움이 좀 있고요. 최희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장녀가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다음에 영주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네이버 미국 자회사라는 곳이 얼마나 가기 어렵겠습니까? 일반 분들이 이런 회사가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고 거기에 취업하기가 쉬울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당신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네이버 사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네이버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적 발표 앞두고 증여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하자마자 굉장히 고가가 됐는데 이게 그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조경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시는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지적 그리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전세금 등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적 나올 수 있고요. 인사 검증 뭐 철저히 야당이 하고 싶고 문제가 있는 인사면 낙마시켜서 이 정치적 어떤 반전의 계기로 삼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과정 아닙니까? 그냥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리 종합 세트로 낙인 찍고 그냥 공격부터 합니다.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가야죠. 네이버 자회사 취업했죠. 근데 당시 미국에서 대학 졸업했고요. 관계회사 다 어떤 정당한 채용 절차를 했을 가능성도 한편에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아빠 찬스라고 규정해놓고 그러니까 비리 종합 세트. 증여세 관련해서도 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습니다만 일단 최희영 후보자는 증여세 다 납부했다고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들어보고 청문회에서 그게 아니란 증거를 대든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가야죠. 근데 무조건 비리 종합 세트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뭐 김윤덕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아파트 전세금 이 장녀에게 대여한 관계에 매년 하는 재산 신고에 예.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차용했다. 차용증 줬고 이자도 다 받았다. 뭐가 문제죠? 이제 그게 법적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국민 정서를 건드립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많은 돈을 딸한테 줘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인사청문회 목적에 맞는 검증 과정일까요? 그냥 지금 국민의힘 당 사정이 뭐 워낙 복잡하고 이러니까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인사청문이라는 곳의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예.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민주당으로 갑니다. 이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5일 정도 남았습니까? 네. D-5 이렇게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허성무 의원께요. 워낙 또 관록의 정치인이시니까 누가 됩니까? 어쨌든 뭐 권리당원이나 이런 쪽에는 정청래 의원이 더 많은 그런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의 지지는 또 박찬대 의원이 더 많이 받는 그런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지금 충청권하고 영남권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권리당원의 투표에서 사실은 큰 표차가 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권리당원들의 그 당심이 어쨌든 시원한 내란 정치 그리고 이 정부 초기에 뭔가 매듭들을 지어달라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요청이라 봅니다. 네. 이제 그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호남 당원들이나 또 수도권 당원들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게 일반적 저희들 평가고요. 또 거기에 비해서 이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어쨌든 집권 초기에 대통령과 이렇게 코드를 잘 맞추면서 안정감 있게 당을 이끌고 또 당이 할 일을 당이 하고 또 대통령실 할 일, 정부 할 일을 하는데 보조를 잘 맞춰주는 그런 역할에는 또 박찬대 후보가 낫지 네. 않느냐 이런 양면이 있어서 네. 마지막까지 열어봐야 되죠. 다만 이제 영남권의 권리당원들을 다 모아도 이게 이제 호남에 뭐 지역구 두세 개의 권리당원하고 비슷한 숫자가 있다. 예. 이런 평가가 있어서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마지막 답변하기는 결정을 쉽지는 봐야죠. 않으니까 정청래 의원실하고 박찬대 의원실하고 어느 쪽이 지금 좀 훈훈하던가요? 다 훈훈합니다. 네네. 자, 이럴 때는 이용호 전 의원께 갑니다. 자, 박찬대 의원이 지금 상당히 좀 센 캐릭터로 또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당을 새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때쯤 가서 뭐 소통을 해볼 것 생각해 볼 것이다. 이렇게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강경 노선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박찬대 의원이 좀 열세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겠죠. 지난번에 전당대회 시기도 좀 늦추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늦추자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하면 좀 불리하니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생길 수 있도록 좀 늦추자는 건데 여러 가지 열세 있고 지금까지 이제 그 투표 결과 봐도 많이 열세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당으로 봐서는 뭐 누가 돼도 뭐 별 관심이 없는데 솔직히 도찐개찐이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전당대회를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서로 공약을 하고 이런 건 처음 봐요. 저도 8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집권당의 당대표는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 뒷받침을 이렇게 하겠다. 네. 국민의 우리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또 이런 정책을 잘 추진하겠다. 그리고 야당과도 협치를 잘해서 또 국민 통합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도 뭐 성공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당 전당대회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는 전당대회를 아무 거리낌 없이 국민들한테 막 여과 없이 쏟아놓는 전당대회는 처음 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정당이란 게 뭔가. 정당의 헌법상이 있잖아요. 정당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용도로 만든 정책 견해가 같은 사람의 어떤 집단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추도록 해야지 정당 정치를 아주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이용호 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명성 경쟁이 또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세냐
이런 건데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좀 반전할 대체적인 분석은 정청래 의원이 앞서가고 박찬대 의원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 반전할 만한 뭔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 강선우 전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 의견을 이야기했던 것이 박찬대 의원에게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아니다라는 또 분석도 나옵니다. 또 좀 분위기는 달라진 건 있더라고요. 네. 당원들 사이에서 이 어떤 리더십이 실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성공을 위해서 누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초반에는 성명성 경쟁 이렇게 해서 발언의 세기 내지 하고자 하는 정책의 강도 뭐 이런 걸로 비교 평가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비교 우위가 확실히 정청래 후보에게 있었다는 게 영남 충청 결과로 나왔는데 예. 강선우 의원 관련된 이슈에서 박찬대 후보자가 이제 사퇴 요구를 바로 하면서 실제 그게 실현되는 과정을 보면서 무조건 이 대통령께 그 싫은 소리 좀 하고 이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맞느냐. 강선우로 곧 장관 이렇게 하면서 그 리스크 나중에 지금이야 좋을 때는 다 좋지만 나중에 그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안에서 이제 이게 어쨌든 구도가 형성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예. 이게 이 경선이 원샷으로 8월 2일 날 다 몰려버리니까 그 여론의 추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사실 이제 그때 영남 그 충청이 전체 당원 대의원 비율로 해봐야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지금 거의 90%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예. 중간에 지난주 엊그저께 호남 경선하고 수도권 경선이 있었다고 하면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예상보다 난 이 구도가 변화가 생긴 건 맞는데 따라가는 추세가 결국 뒤집어 엎을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네. 거의 완벽하게 8월 2일 날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여쭤보면 스스로는 당연히 하긴 하신 것 같은데 절대로 설명은 안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정광재 대변인이 등장합니다. 자, 초반에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명심을 업은 박찬대 의원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 네. 이렇게 상당히 정청래 의원이 앞서가고 벌어지는 추세, 벌어지는 상황 왜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여의도에서 만난 열의 그 정치 전문가라고 하는 예. 분들 특히 민주당 소속 인사들조차 이번 전당대회는 뭐 하나마나 박찬대 의원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열기도 굉장히 뜨겁지 않고 차다. 그래서 찬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열기가 네. 차다. 저 죄송합니다. 웃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두 번의 그 지역 여론이 권리당원에서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전체를 그 투표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지금 충청하고 영남에서 그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100명 중에 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직 92명의 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에 그 득표율 차이가 굉장히 컸을 때는 이대로는 그냥 뭐 정청래 의원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강선우 후보자 그 거취 논란과 관련한 반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8명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나머지 92명 특히 여기 15%는 그 대의원이거든요. 대의원 투표까지 감안한다면 박빙으로 어쩌면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 고관 여자들이 이 여의도에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지금 권리당원에서 많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은 8%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그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강선 의원 사퇴 문제로 인해서 예. 일정 부분 표심의 변화가 결국 있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네. 네. 여하튼 의원님 이 누가 되더라도 상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한 압박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민주당 당대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여야 소통이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또 싸우면서 정도 들고 그런 거니까 뭐 굉장한 대립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비상계엄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고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수사나 재판으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제 극심한 대립 관계는 있을 겁니다. 있지만 또 국가적인 과제 해결이나 민생을 위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또 협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당내 선거를 하면서 협치를 주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왜인가 하면은 우리의 강성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당원들도 어쨌든 이 내란 세태를 완벽하게 빨리 종결하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는 그 열망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청과 호남의 투표에서 충청과 영남의 투표에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선명성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네. 결국은 이제 뭐 격렬한 대립도 있겠지만은 또 방금 말씀드린 국가적 과제 또 국민들 전체의 삶을 위한 민생을 위한 그런 협치는 동시에 또 모색되면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전쟁할 때도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하는데 당연히 정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지금은 선거 과정이고 선거가 끝난 이유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전 의원님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로 나선 두 후보자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45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야 소통 어떻게 될까요? 뭐 소통을 하는 것도 이제 그 민주당의 필요에 따라서 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107석 있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그동안에 또 정당을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들의 기본 이미 이제 어떤 선을 넘어서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원위치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선거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박찬대 대표가 되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게 조금 껄끄럽고 또 스타일도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이게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아마 대통령실도 조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8월은 전당대회의 달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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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